중동 하늘에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의 눈은 전장이 아니라 무역 장부를 향해 있습니다. 이란과 전면전을 치르는 와중에 한국을 포함한 16개 나라를 겨냥해 과잉 생산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선언했어요. 미 연방대법원이 6대3으로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못을 박았는데도 트럼프는 고개 한번 숙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무역법 122조라는 낯선 카드를 꺼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다시 매겼고 이번 주엔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15%까지 끌어올렸죠. 150일짜리 임시방패 뒤에서 더 강력한 무기를 벼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칼끝이 가장 정밀하게 겨누고 있는 곳, 자동차와 반도체와 철강과 조선으로 먹고 사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당신의 월급과 저축과 내 집 마련 계획에 직결되는지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중동 상공에 폭격기가 날아다니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놓인 2026년 3월. 보통이라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군사작전에 온 신경을 쏟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쏘는 손과 전 세계를 향해 관세폭탄을 던지는 손을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양손에 각각 칼을 쥔 사람처럼 한쪽은 전쟁, 다른 한쪽은 무역전쟁, 어느 쪽도 놓을 생각이 없었죠. 이야기는 2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3으로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날이에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직접 판결문을 썼는데 핵심은 이랬습니다. 대통령이 금액도 기간도 범위도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 트럼프가 그동안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로 써먹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영어로 IEEPA라고 부르는 이 법이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지 않는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법원에서 그것도 트럼프 자신이 일기 때 직접 지명한 대법관 중 2명까지 등을 돌렸어요.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베럿.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안 쳐준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판결 직후 월스트리트는 안도 랠리를 펼쳤고 전 세계 수입업체들은 환호했습니다. 관세라는 족쇄가 풀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환호는 정확히 하루도 채 가지 못했어요. 트럼프는 판결이 나온 바로 그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대법원이 문을 닫으면 창문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이었죠. 과연 그럴까요? 그가 찾아낸 창문이 무엇인지, 그 뒤에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이미 서랍 속에 넣어둔 플랜 B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IEEPA를 막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행정부 안에서 진작부터 대비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서랍에서 꺼낸 카드가 바로 1974년 무역법 122조입니다. 이 조항의 원리는 이래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크고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을 때 대통령이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곧바로 관세를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단 2가지 제한이 붙어요. 관세율 상한은 15%, 기간은 최대 150일, 쉽게 말해 5개월짜리 시한폭탄이에요. 터지는 순간 위력은 있지만 타이머가 째깍거리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2월 20일 판결 당일 2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2월 24일 0일분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발효됐어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트럼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과 하루 뒤인 21일 10%를 법이 허용한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거예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이번 주 안에 15%가 시행될 것이라고 확인 사격을 날렸죠. 이걸 당신의 지갑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으로 조립하는 전자제품, 자동차, 옷감, 그 원가의 15%가 추가로 얹힌다는 뜻이에요. 수출 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물건이 안 팔리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가동률이 떨어지면 인건비를 줄여야 하니까 당신의 월급 명세서에까지 여파가 미칩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패가 넘어간 셈이에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15%짜리 관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150일이라는 시한이 만료되는 7월 하순, 그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오래가는 무기였어요. 122조는 방패가 아니라 진짜 칼을 벼리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한 연막탄에 불과했습니다. 그 칼의 이름은 무역법 301조. 과거 중국을 무릎 꿇렸던 바로 그 무기가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어요. 122조라는 연막탄이 터진 사이 트럼프 행정부는 뒤편에서 진짜 무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무역법 301조. 이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조항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한 나라의 산업지형이 송두리째 바뀌는 잔해가 남았어요. 1980년대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 일본은 지금의 중국처럼 미국을 위협하는 제조업 강국이었습니다. 도요타와 혼다가 디트로이트를 집어삼키고 일본산 반도체가 실리콘밸리를 압도하던 시절이죠.
미국은 301조를 들이밀었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해야 했고 반도체 시장을 강제로 개방당했어요. 이후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터널로 들어갔죠. 물론 301조만의 탓은 아니지만 그 방아쇠를 당긴 건 분명 이 조항이었습니다. 2018년 같은 무기가 중국을 향했어요. 트럼프 일개 행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명분으로 301조 조사를 시작했고 약 7개월 만에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 관세를 매겼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이었죠. 그리고 2026년 3월 1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발표한 대상 목록에는 16개 경제 주체가 올라 있었어요. 중국, 일본, 유럽연합, 그리고 대한민국. 이번에 트럼프가 내세운 명분은 구조적 과잉 생산입니다. 쉽게 풀면 이런 논리예요. 너희 나라는 자기네 국민이 쓸 양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찍어내고 그걸 미국에 헐값으로 쏟아부어서 우리 공장을 죽이고 있다. 보조금을 받아 원가 이하로 생산하고 남는 물량을 미국 시장에 덤핑하는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프레임이에요. 마치 옆집이 밑지고 장사하면서 우리 가게 손님을 다 빼앗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과연 이 프레임이 공정한 잣대일까요?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 부품과 원자재를 보내는 과정에서 수출이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미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한 결과물이 오히려 불공정의 증거로 둔갑한 셈이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게 그런 맥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가장 도발적으로 튀어나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301조 조사 대상은 16개국이지만 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을 겨냥한 방식은 유독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과잉 생산 징후가 있다 정도의 포괄적인 표현을 썼는데 한국에 대해서만 품목을 하나하나 콕 집어서 나열했어요. 전자기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과 해양 장비. 이 5가지 분야를 명시적으로 적시한 겁니다. 이게 왜 소름 끼치는 일인지 아시나요? 저 5개 분야는 한국 수출의 심장이에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전자기기, 현대와 기아가 이끄는 자동차, 세계 1위를 달리는 조선업, 포스코로 대표되는 철강. 미국이 한국 경제에 엑스레이를 찍고 주요 장기마다 빨간 점을 찍어놓은 거나 다름없죠. 한두 개 품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제조업 전체를 도마 위에 올려놓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비교해봐도 이 정도의 구체성은 전례가 드물어요. 1980년대 일본을 때릴 때도 반도체와 자동차 정도가 타깃이었지 산업 전반을 한꺼번에 묶은 적은 없었거든요. 2018년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도 지식재산권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에 대한 조사는 과잉 생산이라는 광범위한 프레임 안에 우리 제조업의 거의 모든 주력 분야를 집어넣었어요. 더 무서운 디테일이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관보에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까지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 스스로가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 능력 축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적었어요. 이건 한국 정부가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추진하던 석유화학 구조 개편 사업을 가리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려고 내부적으로 논의하던 내용을 미국이 봐라, 너희도 과잉 생산을 인정했잖아 라는 증거로 뒤집어 활용한 거예요. 마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사람의 진료 기록을 몰래 빼돌려서 보험금을 깎는 데 쓰는 것과 비슷한 논리죠. 우리가 스스로 진단한 약점이 상대방의 공격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한국 산업의 내밀한 구석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이 집요함, 그 배후에는 단순한 무역 적자 불만을 넘어서는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었어요. 그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려면 520억 달러라는 숫자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숫자 하나가 대한민국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4조 원.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기록한 상품 무역 흑자 규모예요. 이 숫자가 얼마나 도발적이냐면 불과 1년 전인 2023년에는 100억 달러 적자였거든요. 적자에서 흑자로, 그것도 5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뒤집힌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돈을 벌어주던 상대가 오늘은 돈을 빨아가는 상대로 바뀐 셈이죠. 상품과 서비스를 합산하면 수치는 더 올라갑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관보에 명시한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흑자는 560억 달러, 약 81조 원에 달했어요. 코로나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의 180억 달러와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간다고 분노하기에 충분한 빌미였죠. 당신의 생활로 환산해볼까요? 한국 기업이 미국에 자동차를 팔고 반도체를 팔고 배를 팔아서 벌어들인 이 돈은 결국 한국의 일자리와 월급의 원천이에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조립된 차가 LA 항구에 내리고 삼성 반도체가 텍사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흐름이 바로 이 520억 달러의 실체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에 관세라는 밸브가 잠기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협력사 납품 물량이 줄고 그 여파는 결국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성과급과 내년 연봉 인상률까지 흔들어요. 미국의 공략은 숫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내부 사정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관보에 한국 정부가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 능력 축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문장이 등장했는데, 이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응하려고 추진해온 석유화학 구조 개편 논의를 정확히 겨냥한 겁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2024년 11월에 이미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올려놓으며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동시에 문제 삼는 포석을 깔아둔 거죠. 지배 구조를 속속들이 파악한 도둑처럼 미국은 한국 경제의 강점이 어디이고 약점이 어디인지를 정밀하게 분석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압박이 단순히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목적뿐이었을까요? 520억 달러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훨씬 더 야심찬 것이었어요.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의 전체 윤곽이 드러납니다. 무역 적자 해소? 그건 표면적인 명분일 뿐이에요. 진짜 목적은 하나,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부활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을 미국 땅으로 끌어오는 것, 영어로 리쇼어링이라고 부르는 제조업의 본국 회귀, 그것이 이 관세 전쟁의 최종 목적지예요. 논리는 단순하지만 잔인합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 팔면 관세 폭탄을 맞게 만들어서 차라리 미국 안에 공장을 짓는 게 이득인 환경을 강제로 조성하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조지아 공장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반도체 팹을 세우는 것도 이 압박의 산물이에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잃고, 지으면 한국 본사의 일자리와 투자가 줄어드는 딜레마. 댐의 물을 한쪽으로 강제로 돌리면 다른 쪽이 마르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구조를 일시적 압박이 아니라 영구적인 체제로 굳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가 바로 150일이라는 시간표 안에 담겨 있어요. 무역법 122조로 벌어놓은 150일 동안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역법 301조. 국가별로 과잉 생산이라는 불공정 무역 프레임을 씌워서 나라마다 맞춤형 관세를 매기는 무기예요. 관세율 상한이 없고 4년 만기이지만 연장이 가능해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제임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조사를 7월 24일 122조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끝내겠다고 선언했어요. 통상 1년 걸리는 조사를 5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건 그만큼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무역확장법 232조. 이 물건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얻는 칼이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겼고,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232조 조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반도체에는 10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는 발언까지 나왔어요. 301조로 나라를 묶고 232조로 품목을 묶는다. 이 두 구물이 겹쳐지면 어떤 나라의 어떤 물건이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촘촘한 관세 장벽이 완성됩니다. 대법원이 아무리 문을 닫아도 트럼프는 벽을 뚫고 들어올 구멍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셈이에요. 하지만 이 벽이 정말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야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목을 잡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블리츠크리크, 독일어로 전격전이라는 뜻인데요. 이 전격전이 계획대로만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뒤에서 불이 나고 있었어요. 3월 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이튼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한마디를 내리꽂았습니다. IEEPA의 근거에 징수한 관세를 기업들에게 돌려줘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최소 1,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0조 원, 최종 환급 규모는 1,750억 달러, 약 256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이 돈을 하루라도 늦게 돌려주면 매달 7억 달러, 하루에 약 2,300만 달러씩 이자가 쌓여요. 우리 돈으로 하루에 약 332억 원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죠. 이미 1,800개가 넘는 수입업체가 환급 소송에 뛰어들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부터 화학 대기업 바스프까지 줄줄이 소송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버티고 있지만 대법원이 이미 IEEPA 관세는 위법이라고 못을 박은 상황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플랜 B인 122조 관세마저 흔들리고 있어요. 3월 6일 미국 24개 주가 122조 글로벌 관세도 위법이라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무역 적자가 법이 말하는 크고 심각한 수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게 소송의 핵심이에요. 대법원에서 막히고 국제무역법원에서 환급 명령을 받고 24개 주에서 새 관세마저 소송에 걸린 상황. 트럼프가 세우려는 관세 장벽의 토대가 사방에서 금이 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이라는 거대한 돈 먹는 괴물까지 겹쳤어요. 전쟁 비용으로 최소 8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오는데 관세로 걷어들인 돈을 190조 원이나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서 전쟁 자금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미국 납세자들의 여론도 싸늘해요. CNN 여론조사에서 이란 공습에 대한 지지는 과반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관세 정책이 1년간 물가만 올리고 제조업 회복에는 실패했다는 혹독한 평가까지 나왔죠. 트럼프의 호주머니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한쪽에서는 돈을 쓸어 담으려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더 큰 구멍으로 돈이 새어나가고 있어요. 과연 이 상황에서 150일 안에 촘촘한 관세 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3월 17일부터 미 무역대표부의 서면 의견 접수가 시작됩니다. 4월 15일 의견 제출 마감, 5월 5일 공청회 7일 뒤 반박 의견 마감, 그리고 7월 24일 122조 글로벌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301조에 기반한 새 관세가 발표될 겁니다. 불과 4개월 남짓한 시간 안에 한국 제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볼까요? 301조 조사 결과 한국의 전자기기,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전 분야에 과잉 생산이라는 판정이 내려지고 기존 한미 무역 합의에서 묶여있던 15%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심지어 더 올라가는 시나리오. 여기에 232조 품목 관세까지 겹치면 반도체의 100%, 자동차의 25%가 중첩되는 이중 장벽이 세워집니다.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증발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협력사와 하청업체로 충격파가 퍼져나가요. 울산과 거제와 포항과 구미에 있는 공장의 불이 하나둘 꺼지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럼 최선의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 정부가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는 과잉 생산이 아니라 미국 현지 투자의 결과물이라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고 대미 투자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속전속결로 가시화하는 거예요.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팩트를 증거로 내밀면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을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때리기는 부담스러워지죠. 미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도 기존 한미 무역 합의는 유효하다고 말한 바 있어요.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남은 좁은 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계산이 먼저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미국 안에서 물가만 올렸다는 비판이 쏟아져도 유권자에게 나는 미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해요.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만 바라보는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아세안, 인도, 중동, 아프리카까지 시장을 분산하는 것. 동시에 미국 안에서는 한국 기업이 빠지면 당신들의 공급망이 무너진다는 카드를 만들어 놓는 것. 반도체 없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없고 한국산 배터리 없이 전기차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협상 카드예요. 520억 달러 흑자가 저주가 될지 아니면 그만큼 우리가 당신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증거가 될지 그 답은 앞으로 4개월 안에 우리가 어떤 카드를 어떤 순서로 꺼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이 최악의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